말 나온 김에 대본에는 없지만 장시호 관련 녹취록 뉴스타파에서 계속 풀고, 뉴탐사에서 계속 풀고 있는데요. 저는 희한하게 이러한 그 제보 영상을 뭐 머릿속으로 막 재현이 돼요. 그래갖고 막 그림 같은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김영철 검사한테 진짜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네, 김영철 검사는 이제 그 배신한 여자친구를 응징하는 남자의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장시호를 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A씨, 상대방 목소리인 거죠. 상대방 목소리인 A씨가 실제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증언은 사실이다. 나는 장시호가 이 정권 안에서 자기를 못 건든다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폭로하려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녹취록에 이제 주인이 나와서 이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런 정의감에서 이러한 그 폭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정광훈 측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 박근혜 탄핵은 조작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쫄망한 정광훈 입장에서 쫄망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안 가져줄 거 아니야. 황렬이나 동훈이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관심 있게 봐줘라고 하면서 이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나 너네 중요한 거 쥐고 있는 사람이야. 뭐 아마 이런 엄프로 하려고 이걸 기획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녹취록들이 앞으로 나올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실명들이 막 까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번 녹취록과 이번의 증언을 들으면서 세 가지 부분 안에서 꿀잼각이구나라는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김영철 검사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저분이 총각이거나 싱글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장시호의 구체적인 녹취록을 보면 4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상 전국체전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1년에 한 번씩만 전국체전이었는데 최근 들어 4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장시호의 친구가 빌려준 그 복층형 레지던스 룸에서 순식간에 달려와서 난리를 쳤던, 헐레벌떡 왔었던 그날의 상황 녹취록을 좀 앞뒤로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 보니 이 양반은 정말 장시호를 좋아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결혼을 하자고도 하고 먹여 살린다고도 하고 나는 그래서 나는 안 돼, 술집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술집 싸대기를 때렸다 뭐 이러면서 책임질 테니까 자기 변호사에서 미겨 살릴 테니까 결혼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갖고 우린 싱글인 줄 알았잖아. 아니 피의자랑 결혼하는 게 검사들 유행도 아니고 뭐죠? 그래서 장시호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참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다 나와요. 50다 된 사람들이 복층에 올라가는데 그걸 안고 올라가다 대가리를 찍고 막 천장 낮은 복층 침실에서 하다가 막 머리에 천장이 달 정도로 들썩들썩하게 난리를, 다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물고 빨고 막 정신이 없었다는 둥, 내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1시간 들어 머리를 해놨는데 네가 이따위로 만들어서 되겠냐는 둥. 그래놓고 또 집엔 갑니다. 네. 가고 나니까 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야, 너, 그게 친구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거야. 야, 10분 후에 도착.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너 나가. 라고 해갖고 친구는 나가고 검사는 들어오는데 올라오는 검사를 친구가 본 거죠. 야, 김검사 헐레벌떡 올라가더라. 야, 너 뭔 일인가 했다 그랬더니, 2시간을 참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와서 뜨밤을 보내고 간 거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게 가관인 거죠. 아, 난 이런 게 사랑인가 봐. 한 년 만에 봤는데 막 마음이 울컥들컥 하는 것 같아.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아, 근데, 데뷔하고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안 들어. 뭔 소린가 했더니, 데이비라고 하는 연하남하고 다른 남자. 따브로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전화가 울렸어요. 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야, 김서방이 전화가 왔었잖아. 나 네 남편이라고 핑계댔잖아. 김서방은 또 따로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 몇 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통화 내력 안에서만 보더라도 JB, 김영철, 김서방이 전부 다 어떤 이제 장시호하고 같은 관계였고 더 중요한 건 같이 통화했던 A씨는 그 세 사람이 실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A씨가 장시호하고 태국 가서 술집해서 동업하자라는 소리를 같이 했던 사람인 거고 만일에 우리 거기 술집에 있는데 김 검사가 쫓아와갖고 깽판 넣으면 또는 못하게끔 뭐 영장 들고 와서 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장시호가 태국 간 이유가 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도덕적으로 그렇고 둘 사이 관계가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장시호의 일방적인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픈 거는 우리 영철이 오빠는 혼자만 짝사랑했다는 거지. 유부남인 주제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정리하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서 너를 미겨 살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정을 바쳐왔었다는 거지, 겉보기에. 근데 뭐 그때는 그만두고 나간다고 했지만 안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계속 붙잡혀 있었대잖아. 그리고 장시호는 애초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큰 꿈이라고 하는 거는 술집을 차려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김건희처럼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성공하면 김건희, 실패하면 장시호. 딱 이런 꿈을 그 바닥에서 꾸고 있었던 거야 이미. 응?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개막장 드라마 두 편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 모든 공통 분모가 전부 다 검찰이라는 거죠. 고위 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들이 했던 짓거리는 모두 다 조작인 거야.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작질을 한 거고, 그런 안에서 대한민국은 이마만큼 망가진 거라는 거지. 그런 검찰을 누가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겠냐는 거지. 검찰 외적인 조직에 나서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검사들의 조작질과 국정농단의 가장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는 거야.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징이, 지금까지 없었던 특징이 나눠먹기를 안 해. 사람 관리를 안 해요. 그렇죠. 같이 동업하고 깜빵 보내고. 최소한 끝까지 지켜줬어야만 해. 그래야만 걔네들이 나중에 들어서도 안 덤벼들거든. 근데 윤석열 너무 자신 있는 거야, 김건희는. 내가 니들 봐줘야 돼? 니들 감히 내 권력에 도전할 수 있어? 나한테 개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동업자들을 같이 해왔던 옛날의 조력자들을 전부 홀대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힘이 모이니까, 얘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의 분노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 내부 안에서 신구파,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자로 갈려져 있는 파들이 서로 경쟁 대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차기 대권, 모든 걸 걸고 죽기 살기로 얘들이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많은 놈들이 서로 편가르기, 줄서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새끼들은 참쌍둥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둘이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개혁 또는 지금의 경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분리도 안 돼.
분리 안 되죠. 하려고 해도 뭐 한동훈하고 윤석열 어떻게 분리?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핵심 심장을 공유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둘이 아무리 싸워도 몸통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부대하게 분리하거나 지들이 싸우면 하나가 죽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따라 죽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는 그 길로 접어서고 있는 거고 이러한 파열음은 싸우고 있는 지들은 몰라. 팔다리에 속해 있는 지금 그 안에 조직원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부 세력들의 서로 고소 고발과 폭로와 싸움을 통해 이게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를 언론이 안 막아주고 있으니까 또는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이걸 문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가십거리처럼 지나가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특검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국정지리의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카더라가 아닌 확실한 증거들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 말고 그러니까 디올백이라는 말하고 김건희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못 막아. 이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뚝이 된 거고 이 상황 안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의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이젠 죽은 목숨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죽은 목숨인데 좀비처럼 겁내 피곤하게 살아서 설치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좀비잖아요. 좀비가 어디 성합니까? 좀비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불태워 죽여야 되나요? 헤드샷. 대가리를 날려야 되나요? 대가리를 날려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몸뚱아리도 같이 죽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뭐해? 검찰은 뭐해? 공수처는 뭐해?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언론은 왜 조용해? 소용없습니다. 현재 21대 안에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전에 이런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진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가 사실상 지금 힘듭니다. 국회의원, 예전 같은 국회의원 쫓아가갖고 경찰서장도 불러내고 국정원장도 불러내갖고 현장에서 질의를 하고 이걸 언론이 받아 써주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가면 왜 오셨어요? 그치. 네. 심지어 기레기들도 받아 써주지도 않아. 따라가지도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자 22대 제대로 된 민주당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되는 민주당이 되는 그치. 민주당이 합심하고 뭔가 대호각성하고 뭔가 개혁을 위해서 지금 검찰 정권 해체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야 돼. 그건 뭐냐?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당사자인 추미애도 끝나고 난 국회의장권을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 언론들과 이쪽은 이거를 부안해동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자체 경호팀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예전 같은 한 번 하다 안 됐으니까 말겠지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목숨 걸고라도 이재명 대표와 지금에 있는 민주당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는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 경호팀 가동을 정부가 거절했기 때문에 사설 경호팀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자체 경호팀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의 피습 후 강화됐던 경찰의 경호 조치가 총선 이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경찰에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고 또 이와 관련해 협의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총선 당시 이뤄진 근접 경호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경찰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최은순이 출소했잖아요.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가석방.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가석방을 받으러 나온 구치소에 최은순을 지키기 위해서 출동된 경찰이 300명이었습니다. 즉 최은순이 나와갖고 언론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뭐 진보 유튜버들이 막 아유 뭐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뭐 사위가 나가라고 뭐 해주던가요? 뭐 사위한테 할 말 없이 요런 거 물어볼까봐 애초에 최은순 하나를 경호하고 최은순을 자기 집에다가 몰고 가기 위해서 동원한 경호 인력이 300명이라고. 아니 150명. 300명이야 300. 그 당시에 버스가 6대가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앞에만 있는 애들이 온 거고 거기 경호에 컨보이에 총 동원된 조직 숫자를 따지면 300명이라고. 물론 한동훈 다닐 때도 300명 다녔어요. 그 광주 갔을 때 400명인가 네.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은 뭔가 경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쪽 애들은 400명은 기본으로 깔아줘. 아니 최은수는 뭔데 경호를 해줘? 그러게 말이야. 참. 아니 경호나 의전이 필요한 직속 대통령 가족도 아니에요. 장모 수준이면은. 야, 진짜. 근데 이만한 짓거리를 하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는 안 보호 못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사실 여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원래 국가의전서열을 따지고 보면 야당 대표도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의전과 경호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찰차 한 대만 따라다녀도 경복경찰 몇 명만이라도 주변에 있다고 하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놈들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충분히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국가의전서열 8위입니다. 부총리급의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짜로 출퇴근까지 시키는 컨보이 차까지 경찰을 보내놓고 500명, 600명, 700명 되는 숫자들을 대통령 연놈이 나눠서 행차할 때마다 전부 따로 컨보이를 시키고 심지어 빈차까지 컨보이를 시키고 낮이고 밤이고 지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간대. 막 11시에 나가기로 했다가 밤 10시에 나가기로 했다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다 따라붙어서 쫓아내는 거야. 여기 관할 경찰 쪽에 있는 이쪽 관할 경찰들이 미쳐버리려 그런데 윤석열이 컨보이 되게 좋아한대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걔는. 그래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를 안 해준다는 게 단순하게 경호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를 떠나서 언제든 그러한 위험에 도출될 수 있는 최소한 이재명은 경찰은 안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짜 당비 걷어서 뭐합니까? 여기 국내에 있는 업체 쓰지 말고 해외에 있는 업체들까지 좀 파견 받아가지고 진짜 트럼프나 바이든에 준하는 경호 좀 합시다. 진짜.